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모듈 C네요. 네, 서비스 수요 공급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 8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가장 먼저 서비스 수요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서비스는 수요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이제 수요가 자칫 잘못돼서 너무 넘쳐버리게 되면은 고객들의 대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고객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탈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급이 넘쳐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손님이 너무 많이 오지 않아서 직원들이 놀거나 혹은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유휴화가 생기게 되면은 사업하는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하고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나지 않는 그 접점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수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서비스의 4대 특성 뭐였죠? 무형성, 이질성, 소멸성, 비분리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쵸? AB 모듈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이 또 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무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고 관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무형성.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된다. 예, 그쵸. 뭐죠? 소멸성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소멸되고 재고로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어려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수요가 발생되는 즉시 제공되지 않으면 어때요? 수요 자체가 사라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멸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변동이 너무 많다. 자, 서비스 수요는요, 월별, 주별, 요일별, 그리고 심지어 시간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도 변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습관, 이런 통제 불가능한 그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 수요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다양성과 이질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의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부분,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죠? 서비스 공급 능력을 수요와 매번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고객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간도 다 다를 거고, 어때요? 직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서비스에 그 수행하는 그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시간이 어때요? 매번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A라는 고객에게는 40분을 쓰는데 B라는 고객은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들이 서비스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간의 호환이 어렵다. 그래서 공급량이 서비스 수요보다 크면 남은 공급 능력은 버려야 되고, 반대로 수요량이 공급을 넘어서면은 넘치는 수요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원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요의 개요부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관리라는 거는 뭐래요? 적절한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 네, 그죠? 그 다음에 공급 관리란 적절한 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거는 이제 회사의 뭐 직원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에 공급은 해당이 될 거고, 이제 수요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고객이 과연 몇 명이 올 거냐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그럴 때는 어때요? 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들이 어때요? 대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우리 90페이지죠. 아래 보시면 예측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래요? 장기 예측. 예측의 대상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때요? 약간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길게 내다보면 어때요? 그때 2년 뒤에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기 예측이라는 거는 6개월에서 2년 기간, 네,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예측은 6개월 이내 예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때요? 단기 예측이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죠. 네, 특히나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또 요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예측보다는 단기 예측을 수시로 계속 해줌으로 인해서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수치를 이용한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이나 글이나 어떤 의견을 통해서 예측되는 이 2가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서비스 수요 예측 기법으로는 크게 2가지를 여기서 우리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정성적 예측 방법이고요. 정성.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정량이 나옵니다. 정량. 자, 우리 정량은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92페이지에 보시면 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말이나 어떤 글, 그죠?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은 주관적인 그런 자료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량이라는 건 뭐냐면 수치죠. 수치, 뭐 통계.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서 어때요? 약간은 객관적인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에 대한 그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정성적 예측 방법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자, 정성적 예측 방법이라는 거는 자, 경영자의 판단. 어때요?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한번 그동안 사업을 해보시니까 몇 월 달에 고객이 가장 많이 몰리나요? 라든지, 그죠? 이분들의 이제 의견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의 정보와 경험, 그쵸? 이런 것들 다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실제 어때요? 고객들, 시장엔 누가 있어요? 고객이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정성적인 예측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가 없이 초기에 맨땅에 헤딩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성적 예측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어때요? 과거 데이터가 없대요. 데이터가 없거나 그 다음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때는 그냥 정성을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량을 이제 하게 되면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 지금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만한 비용을 쓸 수가 없을 때에는요, 어쩔 수 없이 정성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요. 신규 서비스는 당연히 어때요?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시작을 보통 정성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요. 너무 변질이 심해진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성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가 어떤 한 가지의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들 사이에 어떤 복합적인 상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에 보통 정성을 또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시험에 뭐 시장의 수요가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될 때 정성을 쓴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적 조사의 사전 단계. 그러니까 양적 조사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정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량 조사를 하기 직전에 어때요? 정성부터 하고 정량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제 하는지 요거를 같이 여러분들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성적 예측 방법의
장점과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성적 예측 방법은요, 보통 스타트에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뭔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애초에 그냥 배경에 그런 자료들이 없을 때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어때요? 되게 단순하고요. 유연하기도 하고요. 현장성이 굉장히 가미가 되어 있고 명확하고 심층적이면서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특징들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되게 주관적이고요. 너무 근시안적 정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이건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연구원이라든지 조정자, 우리 아까 전에 경영자들한테도 물어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경영자가 우리랑 또 같은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또 우리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뭔가 수요 예측을 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좀 가진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성적 예측 방법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여러분, 지명집단 기법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 같은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요. 전문가 조사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 분야의 경영을 많이 해보신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한번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8명에서 12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어떤 투표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자, 델파의 기법. 여러분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네, 뭔지 아셔야 되고요. 네, 뭐 연결형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사례형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지명집단 기법하고 원래 델파이는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약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자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델파이는 자, 예를 들어서 자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전문가들에게 이번 달의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에 관련된 메일을 이렇게 5명한테 보냅니다. 네. 그러면은 이 5명이요, 메일을 받고 이거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A라는 이 분석가는 다시 이 사람들이 준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그렇죠, 좁혀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재질문을 하고 어때요? 이 사람들이 또 답변을 하고 이거를요,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어떻죠? 그러면 어때요? 정확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조직화 했다라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정성적 기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통계, 어떤 피드백, 이게 과정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시간이 다만 오래 걸리고 어때요? 조금 장기 예측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집단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지명 집단 기법보다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 요거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시장조사법입니다. 네, 시장에는 누가 있죠? 고객이 있습니다. 그죠? 고객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같은 말로 시장조사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 시장실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객을 참여시켜서, 그죠? 고객에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물어보는 방법은 뭐 설문지라든지 전화, 뭐 개별 방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겠고, 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쓰인다. 일단은 고객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때요? 단기에 대한 정확도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지만 또 고객의 니즈는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장기 예측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예측 비용이라든지 시간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 유추법하고요, 판매원 의견 예측법도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죠. 자, 역사적 유추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료가 없을 때, 그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기존 제품이 과거에 어떤 수요를 보였는지를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자, 판매원 의견 예측법은요, 실제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각 지역의 이제 판매원 분들에게 수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원 의견 예측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판매원 의견 통합법이라는 표현들도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정성적 예측 방법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서비스 수요 예측 방법 중에 정성적 예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이외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기 쉽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수치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 중심이 되는지의 여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정량적 예측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예측 방법은요, 그야말로 수치, 그렇죠.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평균법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 시계열 예측 방법이라는 거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열 예측이라는 거는 시간대별로, 그렇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죠. 한 시간에 고객이 몇 명이 왔냐, 하루에 고객이 몇 명이 왔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왔느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체크를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추세 변동, 경향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우연 변동, 여러분들 이 개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움직이면서 가장 최근의 자료만을 가지고 계산한 평균 방법이 이동평균법인데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1월에 고객이 30명이 왔다. 그죠? 2월에 고객이 20명이 왔다. 3월에는 고객이요, 뭐 40명이 왔다. 그럼 4월에는 과연 몇 명이 올까? 이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이 세 가지를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죠? 90이죠. 90이 되는 거고요. 자, 90명의 고객이 왔는데 그럼 4월에 몇 명이 올까? 그러면은 요거를 3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4월에는 30명의 고객이 올 거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계열 그 예측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평활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최근 데이터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중치가 기하학적으로 감소되는 가중치 이동 평균 예측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는 1월, 2월, 3월의 그 수요를 우리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4월이랑 가장 가까운 달일수록 어때요?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서부터 어때요? 우리 3월로 오면 올수록 어때? 이 뒤로 올수록 가중치가 훨씬 더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3월의 가중치를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뒤에 제가 문제를 넣어드렸는데요. 좀 자세하게 문제를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요.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가중치를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가중치가 책에는 이제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그렇죠, 평화의 상수 알파로 표현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94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중간에 공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차기 예측치는 전기 예측치 플러스 알파, 전기 실적치 마이너스 전기 예측치라고 돼 있는, 거기서 알파가 뭐예요? 이 평화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 예측치들이 다 제시가 되고 평화의 상수까지 다 제시가 되니까요, 요거에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제 보통 우리가 C 모듈의 이제 서브젝트 3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문제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들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공식 몇 가지만 외우셔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SMAT C 모듈에서는 계산 문제가 1개, 많이 나오면 2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식 몇 가지 외우셔가지고요,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들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정답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시계열 분석법이죠. 요것만 정량이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성이 됩니다. 여기서 역사적 유추법이 지금 빠져 있네요. 그거까지 넣으면은 정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시계열 분석법에서는 뭐가 있었죠?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할법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요, 어때요?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의 이제 공급이라는 거는 어떤 재료를 주문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인력을 이제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공급 관리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요, 직원들은 어때요? 몸을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는 그들이 이제 쓰는 불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시켜 줌으로 인해서 직원이 고객한테 온전히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죠?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많이 줄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고객들은 대기가 길어지면요, 여기 그냥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딴 데 가자. 라고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고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자, 수요가 늘어날 경우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원의 노력은 서비스 공급 능력을 높이셔야 되겠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하락과 불친절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객들한테 쏟는 시간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 고객의 대기가 길어지면 고객은 자신의 구매 의사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는 구매 취소, 이탈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기다림에 대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자체 공급 모형과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뒤에 보시면 주문 공급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97페이지 자체 공급 모형, 98페이지 주문 공급 모형이 있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체 공급 모형이라는 거는 공급 능력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문 공급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서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다. 커피는 우리가 원두를 재배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커피 공장에서 원두를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급을 관리하는 모형으로는 주문 공급 모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체 공급 모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급 능력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요 추구형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평준화 전략이 있고 혼합 전략이 있는데, 자, 수요 추구형 전략은 뭐냐면은 그날 예측해서 그날 다 파는 거예요. 네, 어때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예측하고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고객이 100명이 올 것 같다. 그죠? 그러면은 이 1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을 그때그때 준비를 해놓으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그때 바로 예측해서 그날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가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짧게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서비스는 공급 능력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때 얼른 채용했다가 얼른 잘라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평준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동평균법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지금 고객이 한 100명 정도가 왔다. 그러면은 4월에도 100명이 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의 공급 능력을 우리가 준비해 볼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매월 일정 수준의 고용과 공급량을 할당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조금 어때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만 얘는 늘 평균 같지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 수요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재고가 남는다든지 혹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늘 평균치만 계속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 사장님들은 또 똑똑해서 어때요? 앞에 있는 수요 추구형 전략과 공급 평준화 전략을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은 것을 우리는 혼합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요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공급 평준화 전략은 서비스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비용이 발생되나요? 이거는 어때요? 그쵸? 우리 공급 평준화 전략이 아니고 그렇죠. 수요 추구형 전략으로 고쳐주셔야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주문 공급 모형 볼게요. 자, 주문 공급 모형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이 공급 능력을 수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밖에서 뭔가 주문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고정 주문량 모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 주문량 모형은 매번 주문량은 고정되어 있대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제가 커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량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매번 커피 원두를 주문할 때요, 항상 10kg씩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kg씩만 주문을 하는 건데, 뭐가 바뀔 수 있대요? 주문 시점과 그 다음에 주문 간격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월 1일 날 주문할 수도 있지만 1일, 뭐 7일에도 주문할 수가 있고 어때요? 10일에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주문 시점을 계속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고. 자, 고정 주문량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재고를 항상 살펴보면서 어때요? 지금 원두가 다 떨어졌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그런 통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모형에서는 주문량과 그 다음에 재주문 시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문량을 이제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기준으로요. 뭐를 선택한대요? 경제적 주문량 EOQ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대한 재고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경제적인 주문량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이때는 사장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구매 비용과 구매 비용 이거는 이제 원두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비용,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합친 총 비용을요 최소화, 여러분 이거 최대화 나오면 틀립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문량을 찾는 그런 모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구매 비용이라는 거는 원두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이라는 거는 뭐 택배비? 뭐 이런 것들이 될까요? 예, 그런 게 또 될 것 같고요.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사실 뭐 원두를 뭐 직접 이렇게 관리해 본 건 아니지만 뭐 냉동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창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장님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EOQ 모형의 이제 기본 가정을 이제 보시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수요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요가 일정해야 된다. 고객들이 어느 정도 오든지를 사장님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에서 실제 조달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리드 타임하고 제가 뒤에 사이클 타임은 뒤에 설명이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3일에 주문하면 5일에 온다. 이거는 좀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가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뭘까요? 1kg에 얼마, 그 다음에 10kg에는 얼마,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재고 부족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EOQ 모형,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기본 가정은요, 꼭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자, 시간에 따른 재고 수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주문량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를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주문에서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요,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밑에 지금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사장님이 원두를 주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이제 안전재고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안전재고는 남겨놔야 되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하고, 그죠? 한 번 주문하고, 두 번 주문하고, 세 번 주문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사장님이 이제 첫 번째 원두 주문을 했을 때는요, 어때요? 창고에 원두가 꽉 차 있겠죠. 자, 그런데 점점 이제 원두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한 요 정도쯤에 이제 사장님이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어때요? 이제 얘가 도착하는 동안에 어때요? 이제 다 소진이 되겠죠. 쭉 소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또 채워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요쯤 되면요, 어때요? 또 사장님이 주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요, 주문을 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주문했어요, 두 번 주문했어요, 세 번 주문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드 타임의 정의와 사이클 타임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요. 요거 두 개 섞어 놓고 이렇게 막 헷갈리게 출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EOQ를 계산하는 문제는요,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공식도 써드렸잖아요. EOQ를 계산하는 방법. 자, 뭐예요? 자, 2 곱하기 자, 수요량 곱하기 주문비. 자, 이거를요, 어때요? 재고 유지비로 나누는 것. 그죠? EOQ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요, 요 부분들, 어차피 2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 요거 세 가지를 이제 끼워 놓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정 주문 간격 모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은 매번 주문 간격은 고정되어 있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이 원두를요, 매월 1일밖에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 그 간격,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건데, 뭐를 바꿀 수는 있대요? 주문 양을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보니까 여름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러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평소에 10kg 정도 시키는 것들을 이번에는 어때요? 뭐 15kg 정도를 주문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1일에밖에 주문을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단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주기적으로 재고 수준을 점검하기 때문에 통제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공급자에게 반복 주문을 하기 때문에 주문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그죠? 다만 안전재고의 수준이 높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리드타임에서 주문 간격 리드타임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안전재고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유연성이 낮다라는 그런 단점들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회 주문 모형 가볼까요? 일회 주문 모형은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산타 케이크 이런 거 어때요? 네. 그 다음에 뭐 발렌타인데이에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정말 1년에 딱 한 번만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주문 시점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 한 번 주문할 때 과연 주문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엄청 많이 산타 케이크를 만들어냈는데 고객이 생각보다 오지 않아서 재고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주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일회성 수요이기 때문에 주문 시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주문량만 결정하시면 되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일회 주문 모형 같은 경우도요. 제가 뒤에 그 계산하는 방법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 나와 있죠. 특정한 날에만 한정적 수요가 발생하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그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마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식 위주로 대입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이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하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정성, 정량 이런 예측 방법들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또 그 밖에 또 다른 수요 공급 일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별표 거의 한 3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에 정말 너무너무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수요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성수기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비수기의 수요를 진작 늘리는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요 감소 전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소통을 많이 해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되게 바쁘다라는 걸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안내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고요. 그래야 고객들이 대안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갈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간과 장소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우선순위 관리, 뭐죠? VIP 고객이라든지 중요한 고객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고객들이 뭐 불만을 이런 거 가지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저 사람 VIP이기 때문에 저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의 가격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여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름에 우리 그 휴가 시즌에요. 호텔 가격이 어떻죠?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높아도 어때요? 고객들이 숙박을 하러 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시즌에는 비싸다라는 것들을 우린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의 가격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예약을 통한 수요 평활화라는 건 뭐냐면 예약만 일단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되면은 저희가 뭐 연락을 드리겠다라든지 순번이 되면은 자리가 나면은 연락을 드리겠다. 뭐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것들이 성수기에는 수요를 조금 정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수기에는 수요 진작 늘려야 됩니다. 열심히 바이럴 하셔야 되고요. 홍보하셔야 되고요. 요럴 때인데요. 자, 현재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셔야 되겠죠. 자, 비수기의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비수기는 아무래도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용실에서 어때요? 아침에 9시, 10시에 가면은 모닝펌 같은 경우는 좀 싸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조조 할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피코트 같은 거 어때요? 모피코트는 겨울에 사는 것보다는요, 여름에 미리 사두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을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혼자 갔을 때보다는 어때요? 2명이 함께 왔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혜택을 더 주는 그런 방법들이 또 되겠고요. 자, 서비스 시설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수요 촉진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커피 전문점인데요. 낮 시간대는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럴 때는 어떤 한 공간을 그냥 따로 그 교육 공간으로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연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활용을 하는 거죠. 시설을 놀지 않게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서비스 상품의 다변화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수기에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에 공급을 조정하는 전략이 또 있다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요. 내부에 있는 시설이나 직원들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자, 노동 시간의 증가, 연장 근로는 뭘까요? 평소에 우리 지금 이 직원이요, 6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바쁜 시즌인 거죠. 그러면은 8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는 거죠. 너 요즘에 많이 바쁘냐? 6시간 하던 거 8시간으로 좀 해주면 어때? 그거에 관한 페이는 잘 쳐줄게. 약간 이렇게 사장님이 또 딜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시설의 보충 공급이라는 거는 자리를 늘리는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조금 더 많이 늘리는 그런 방법들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 직원의 활용. 예, 이런 경우도 많죠. 단기에 한두 달만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겁니다. 채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가시면 어때요? 병원들도 파트타임 의사를 이제 고용한다든지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 활용이라는 것은 전문 업체에다가 그것을 이제 맡기는 방법이 또 있겠고요. 또 직원 교차 훈련이라는 거는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활용도가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회사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모든 직원들이 다 계산대를 찍을 수 있었어야 됐어요. 예, 그 직원이 뭐 회계나 재무나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이제 계산대가 막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 다 뛰어내려와가지고 계산대를 찍어주는 이런 것들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교차 훈련입니다. 직원들의 활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비수기에는 공급을 이제 조정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직원들이 이제 노는 직원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때요? 서비스 시설 장비 고장난 것들이 있으면은 수리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인테리어 같은 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고친다든지 이런 노력들 하시면 좋겠고요. 자, 서비스 시설 장비의 용도 변경을 또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 1층에 커피숍 같은 거를 좀 오픈을 해가지고요, 다른 것들을 조금 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이때 어때요? 평소에 이제 사장님이 못했던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시키는 기간으로 쓰셔도 괜찮겠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못 썼던 연차 같은 거 직원들 이제 빨리빨리 휴가 보내면서 그때 좀 소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지금 이 문항 자체가 항목이 성수기냐 비수기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이냐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이냐 이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성격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비스의 대기 관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기, 그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대기 관리는. 데이비드 마이스터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자, 이분은요,
고객들이 얼마나 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트리클 다운. 여러분들 요거는 용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력 문제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뭔가 흐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족한 고객이 친구에게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말해주면은요, 고객들은 이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고객들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족하게 된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됐을 때는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로 하여금 첫 번째 접점, 그리고 평가 기준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잠재적인 고객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 대기열의 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험에 너무너무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빈출이라고 체크해드린 부분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고객들을요, 절대 심심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도 자꾸 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예시 나오죠. 병원이나 뭐 이렇게 뭐 은행 같은 데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은행에 가보니까요, 예능 프로그램 TV에 재밌는 것들 막 틀어주잖아요. 그거라도 보고 계시라고. 이런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이 프로세스 내의 기다림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고객들은요, 이 서비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시간을 좀 짧게 느낀다라는 뜻인 건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료 차트 같은 거를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료 차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가 완벽하게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 차트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고객들은 내가 조금 있으면 서비스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근심과 불확실함은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한대요. 그러니까 고객을 어때요? 걱정하게 만들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객한테 뭔가 설명을 좀 해주라는 거죠. 기다림에 관한 정보. 지금 이게 대기가 왜 생겼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항공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기상악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지금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는 고객이 오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해주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죠? 고객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새치기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번호표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마련해 놓는 거. 그죠? 공정한 대기 라인을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람들은요, 서비스가 같이 있을수록 또 인내심이 생긴대요. 오래 기다린대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맛집입니다. 맛집.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높은 고객들은요, 또 그렇게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굉장히 빨리빨리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맛집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죠? 자, 오래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혼자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건 뭐냐면, 다 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장소에서. 그럼 고객들은요, 굉장히 또 인내심이 생깁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다 기다리는 건가 봐, 이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들어가면 어때요? 저 직원 지금 나 까먹은 거 아니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또 들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기 전략들은요, 사실 이런 고객들의 대기열의 심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음식점 가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그 본인 회사의 신메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신메뉴를 이렇게 시식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시음할 수 있게끔 해본다든지 이런 기회를 주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열의 심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요. 자,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가 아니고 어때요? 길게 느껴진다로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행렬입니다. 여러분들 대기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는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은 좀 주관적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행렬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고객의 대기 줄 같은 거를 이제 실제 수치화
해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대기 행렬에서도 가끔 문제가 한 개씩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문제,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대기 행렬 분석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 행렬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며 기다리는 고객의 줄이다라는 얘기. 자, 그 서비스 용량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고객 대기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합친 총 비용을 마찬가지 또 나오죠. 최소화하는 데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최대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제 또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서비스 제공 능력을 증량하는 데 사용되는 직접 비용. 직접 비용이라는 거는 어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계산이 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고객이 이탈되어 서비스가 놀아요. 대기 장소가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대기 행렬, 그죠? 줄을 뭔가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선착순 규칙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그냥 먼저 온 고객들부터 해주는 거죠. 순서대로, 선착순대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공정하고요. 어느 누구도 토달 수가 없는 규칙 중에 하나죠. 자, 선착순 규칙은 FCFS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시험에 이렇게 영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든 고객들이 다 동등하고 아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나 공정한 서비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급한 사람부터 먼저 좀 해주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에 대한 또 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정적 규칙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최단 작업 시간 규칙이라고 해서요. 자, SPT라는 말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PT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써요. 인터넷 쇼핑몰. 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금 SPT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고객이 주문한 순서대로 처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요. 많은 물량을 주문한 고객부터 막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고객이 지금 주문한 옷이 있는데요. 그 옷의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재고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빨리빨리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서비스의 평균 시간을 어때요?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자칫 잘못하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왜 그 주문한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저 사람 많이 시켰다고 뭐 저 사람 거부터 처리를 해주고 저 사람 거부터 왜 해주세요? 라는 불만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고객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고객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런 후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SPT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 규칙을 이제 사용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규칙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CR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긴급률 규칙입니다. 긴급률 규칙은요, 여유 시간이 짧은 작업부터 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긴급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가 9시 비행기가 있고요. 9시 반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고객이 9시 비행기 고객과 9시 반 비행기 고객이 줄 서 있다고 하면 누구부터 들여보내야 돼요? 그렇죠. 9시 고객부터 빨리 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률 규칙이 되는 거고요. 자, 우선권 부여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이 이제 온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VIP가 될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되게 뭐 중요한 직위의 어떤 누군가가 왔다면은 그 사람부터 보내주는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권 부여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처리하는 순서의 배정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요? 자, 긴급률이란 현재부터 납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잔여 처리 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이 값이 최대가 아니고 뭐죠? 그렇죠. 최소로 고쳐주셔야 되는 게 맞죠? 최소인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맞겠습니다. 자, 대기는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과 그죠?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불확실하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 대기 행렬 이론에서는요. 도착률은요. 네, 도착률이 이게 되겠죠.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이 되는 거고, 그죠? 그것은 포화송 분포를 따른대요.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자,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시간은 지수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포화송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한 시간에 고객이 몇 명 왔냐 이거예요. 한 시간 동안 서비스가 몇 회가 일어났냐 이겁니다. 그죠? 그럼 지수 분포는 뭐죠? 지수 분포는 한 명의 고객당 서비스 시간이 몇 분 걸렸냐. 그죠? 서비스 시간이 몇 분이 걸렸냐. 그 다음에 A 고객과 B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간격이 몇 분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거, 그죠? 이 뭔가 대기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행렬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단일 행렬, 단일 직원, 단일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 그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줄 서서 어때요? 서비스 받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단일 행렬의 단일 직원의 연속 단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줄로 서지만 여러 단계를 거친대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카페테리아, 뷔페, 병원의 건강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뷔페 생각해 보시면 너무 편하시겠죠? 자, 지금 고객들이 보통 우리 뷔페 가면 어때요? 이쪽으로 한 줄 서가지고요. 가지만 여기에 음식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어때요?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런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행선 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마트 계산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트 계산대가 이게 지금 ABC가 이렇게 있으면은 고객들이 어때요? 여기 줄 서가지고 한 줄씩 서가지고 계산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죠. 네. 근데 이런 형태는 이제 어때요? 약간 눈치 싸움이 이제 좀 필요하겠죠. 과연 어디가 빠르게 될 것이냐.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일한 속도로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계산원들마다 속도도 다르고요. 고객이 담은 물건의 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모든 계산원들이 다 이 줄이 다 똑같이 진행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마트에 가면은요, 가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직원이 여기에 이렇게 팻말 들고 서 있어요. 네, 팻말 들고 서 있어서 조금 짧은 줄인 것 같으면은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줄이 너무 많이 밀리면 어때요? 여기 있는 고객들을 이쪽으로 좀 끌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정 대기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줄, 하나의 그런 공간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만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우리 마트의 소량 계산대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은행의 VIP 라운지. 그러니까 마트의 소량 계산대는 뭐 5개 미만의 고객들은 빨리빨리 그냥 계산하고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런 데다가 따로 별도로 하나를 지정해서 이쪽으로 빨리 나가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또 되겠고요. 자,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일 대기선 뱀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특히나 여성분들 우리 그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공중 화장실에 줄서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줄은 한 줄로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때 나오는 그냥 순서대로 어때요? 들어가시면 되는 건 거죠. 비어있는 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한 줄서기. 자, 번호표 순번대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냥 고객의 대기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 목록이라는 거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적어 놓고서는 부르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대기 행렬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가격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가격 결정은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 자, 서비스는 생산 능력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한테 미용실 가면은 원장님 컷을 받으면 어때요? 우리는 되게 비싸요. 그쵸? 원장님 컷 그냥 3만 원, 막 4만 원 막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뭐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요. 자, 서비스는 전달 과정의 시간 소요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하기도 하죠. 전달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요. 우리 배달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이제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배달을 시킬 때 배달비가 8,000원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죠. 자, 서비스의 원가 기준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비스는요, 제품처럼 원가를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어때요? 교육 서비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어떤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의 1시간당 페이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원가는 물적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호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은 그 안에 있는 물적 환경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베드가 하나냐 두 개냐, 아니면은 뭐 뷰가 뭐 오션 뷰냐, 아니면은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수에 따라서도 패밀리 룸이냐, 뭐 스탠다드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고요. 자, 서비스 가격은 수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고객이 많이 찾는 서비스면 서비스일수록 어때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 결정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지불하는 대가 안에는요, 금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금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비금전적인 요소라는 게 고객이 어떤 정보 탐색을 하는 시간, 나름대로 막 노력을 막 굉장히 많이 들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전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적 비용, 감각 비용, 심리적 비용,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들을 어때요? 줄여준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높은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가격 결정이 제조업보다 복잡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요? 그렇죠. 서비스 원가는 물적 환경에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 제가 호텔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비스의 가격 결정 방법이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방법,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공공 서비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 도매, 광고업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자, 가격을 산정할 때 직접비,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어떤 인건비,
같은 게 되겠고요. 재료비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 간접비라는 거는 뭐 건물의 임대료라든가 월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 비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다 내고 나면 사장님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붙인다? 그렇죠.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는 거에 대비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이 정도 받으면은 나한테는 남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서비스에서 어려운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는 원가를 책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산출 단위보다 투입 단위로 서비스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도요, 저도 돈을 받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강의를 하기 전에 어때요? 시간당 페이를 얼마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는 거지, 일단 강사님의 강의를 보고 저희가 어떤지에 따라서 페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뭐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뭐예요? 산출 단위보다 투입 단위,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가격 결정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 서비스는 뭐예요? 시간당 페이로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자, 서비스는 원가 산출하기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이 하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서 원가 산출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가 중심 가격 결정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요? 자, 컨설팅, 건축, 상담, 교육 같은 서비스는 투입 단위보다 산출?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어때요? 그렇죠. 뒤바뀌었죠. 네. 한번 받아보고 나서, 컨설팅 받아보고 나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경쟁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이에요. 이거는 고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가도 아니고요.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경쟁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대략적으로 얼마를 책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맞추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으실 거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단점은 뭐냐면요, 출혈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혈 경쟁.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보드마카를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옆에 이제 보드마카 공장에서요, 얘를 950원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질세라 900원으로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기업들이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죠. 자,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경우가 언젠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지죠. 한동안 너도 나도 그 과일 주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그 1,000원짜리 판매하는 그거 막 되게 많이 생겨났을 때 어때요? 출혈 경쟁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대체제 수가 증가할 때 가격 경쟁은 심해지고요. 경쟁자나 대체제의 분포가 더 넓어질수록 마찬가지죠. 1, 2, 3번이 다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산업 내 생산 능력이 과도하게 증대한다는 거는 뭐예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 공급자가 늘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표준화가 명확하고 가격이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되는 업종.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렌터카 업체입니다. 렌터카 업체라든지 저가 항공사 이런 데거든요. 왜냐면 렌터카 업체는요, 사실 무조건 저렴한 데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데에는 주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비가격 비용, 편의성을 조금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A 모듈에서 배웠던 것 중에 편의적 고객들 요즘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나는 내 몸이 편한 게 더 좋아 라는 그런 고객들이 더 많을수록 가격 경쟁은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면은요, 가격 경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회사에요,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게 많잖아요.
고객 충성도가 높으면요.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 회사의 화장품을 너무 좋아해서 매번 구매를 하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이제 감안해서 2만 원 하던 화장품이 2만 2천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하면요, 이 고객은요, 이 회사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2천 원 오른다고 해서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을 올리는 방법. 이거 B모듈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들. 자,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이동합니다. 그럼 어때요? 위약금 같은 거 물리는 그런 방법이 또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의 차별화. 고객이 어떤 차별화된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줄어든다. 성수기의 호텔 비싸도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때 나는 꼭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경쟁자 혹은 대체재 분포가 좁아질 때가 아니고요. 넓어질 때라고 고쳐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수요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 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수요 중심은요. 그거예요. 고객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고객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높은 가격에 책정돼도 어느 누가 뭐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인식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 생각했을 때 이런 비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떨어질수록 어때요? 높은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이 비금전적인 비용들을 계속 줄여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가격, 서비스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115페이지에 보시면요. 고객 가치 차원에 따른 가격 차별화. 여러분들 요거는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는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설명은 굳이 디테일하게는 안 드릴게요. 대신에 꼭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 출제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그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율 관리. 자, 마지막입니다. 수율 관리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수익 관리예요. 수익 관리.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어떤 공급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이제 기업의 이제 이윤 추구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는 것을 이제 수익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는요. 같은 말로 공급 능력.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요. 공급 능력하고 같은 말이고요. 자, 가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수요 공급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최대화, 극대화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요거 수율 계산하는 공식은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수율의 공식이 요렇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수율 관리에서는요. 요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출제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고요. 수율 관리의 적용 요건 5가지.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분화가 가능한 시장일 때 수율 관리의 그 적합성이 올라간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시장 자체를요, 쪼개지 않고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여기 하나의 가격밖에 못 넣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시장을 세분화한 거예요. 고객을 나눠 본 거죠. 근데 이제 요 가격, 이 고객한테는 얼마의 가격, 고객한테는 얼마, 이 고객한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에 따라서 차등화된 가격을 좀 넣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세분화가 가능한 시장일 때 수율 관리의 적합성은 올라갑니다. 자, 수요의 변동성이 높을 때, 그게 이제 뭡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정확하게 있는 곳일 때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올라가는 거죠. 어때요? 성수기에는 가격을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을 좀 조정하고 요게 가능한 시장일 때, 업종일 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전 판매가 가능할 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죠. 그 크리스마스 공연 티켓 이런 거죠.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 이런 겁니다. 그죠? 12월 25일에 이제 공연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1일까지 결제를 완료한 고객들에게는요, 20% 할인된 가격에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판매가 되는 건 거죠. 뭐 항공권도 마찬가지죠. 조기 발권 시에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전 판매가 가능할 때 수율 관리 적합성은 올라간다. 자, 소멸되는 재고일 때. 그때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재고인 업종들이 또 있죠. 대표적인 거 호텔. 그죠? 호텔은 그날 방이 다 차지 않으면 어때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땡처리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빨리 그냥 그날에라도 파는 게 더 좋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자, 가용 능력 변경 비용은 높고, 가용 능력이 아까 뭐라고요? 공급 능력 변경 비용이 높고, 한계 판매 비용은 낮을 때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서비스 가용 능력을 변경하는 비용이 높아서 수요 변동에 맞춰서 서비스 공급 능력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즉 서비스 공급이 제한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그 이상 발생되는 수요는 포기하는 상황에서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올라간다. 이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사장님이 짜장면을 하루에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평소에 500그릇만 판매를 하시고요. 이거 딱 판매되고 나면요, 그때 이제 문 닫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더 많이 팔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200그릇을 더 팔았어. 700그릇을 팔았어요. 근데 이 200그릇을 더 팔기 위해서는요, 직원을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차라리 이 인건비를 써서 200그릇을 파느니 차라리 나는 직원도 안 뽑고 200그릇 안 팔아서 500그릇만 딱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그죠? 그래서 그냥 넘치는 수요? 포기할 거야.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약간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업종, 그런 데에서 오히려 서비스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율 관리 시스템의 종류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오버부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버부킹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쇼. 네, 노쇼. 진짜 노쇼는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 노쇼가 많은 나라로 되게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막 직전에 취소하고 그러면 막 수수료 물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하기도 하잖아요. 자,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부킹을 하는 겁니다. 초과 예약을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판매 가능한 객실 수가 우리가 200개가 돼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한 10% 정도의 고객들이 실제 노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번 연도에도 왠지 노쇼가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220명의 10% 정도 더한 220명의 고객한테 오버부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초과 예약이라는 겁니다. 고객이 안 올 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냐면요, 전자계산지법에서 재고 과잉 비용과 재고 부족 비용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자, 재고 과잉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노쇼가 발생됐대요. 그래서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서비스의 가용 능력 비용.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10%의 고객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노쇼 때문에 고객이 나타나지 않아서 10%에 해당되는 그 방이 놀고 있는 거. 그죠? 그거를 응대하는 직원들이 놀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과잉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재고 부족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220명을 받았는데요. 220명이 다 온 거예요. 다 왔으면 나머지 20명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보상.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호텔을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오버부킹에 대한 어떤 죄송함을 뭔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 그런 고객들한테 주는 것을 우리는 재고 부족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 같이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C 모듈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사실은 세 번째 서브젝트 3입니다. 계산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말이 조금 어렵죠. 서비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잘 보시고 문제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브젝트 4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